기름값을 정부가 눌렀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가격은 여전히 리터당 2,000원을 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많은 분이 석유 최고 가격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유소가 휘발유를 일정 가격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현재 정부가 제한하는 가격은 소비자가 주유소에서 내는 가격이 아닙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 가격입니다. 쉽게 말해 도매 가격의 천장을 만든 겁니다. 주유소 판매 가격은 직접 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 가격 상한이 휘발유 1,934원이라고 해도 실제 주유소 가격은 2,000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석유 최고 가격제가 왜 시작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름값과 물가를 실제로 얼마나 낮췄는지, 왜 국민 세금으로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서민을 위한 방파제인지 아니면 시장을 왜곡하는 위험한 가격 통제인지 핵심 쟁점을 차분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제도가 나온 배경입니다.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빠르게 올랐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우리 경제는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한국은 사용하는 원유 대부분을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정유사의 원가가 상승합니다. 그 다음 경유와 휘발유 가격이 오릅니다. 화물차 운송비가 오릅니다. 농산물 운송비가 오릅니다. 배달 비용이 오릅니다. 공장 생산비가 오릅니다. 결국 식품과 생필품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올라갑니다. 기름값은 주유소에서 끝나는 가격이 아닙니다. 경제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기초비용입니다. 정부가 기름값을 민생물가의 방어선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석유 최고 가격제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23조입니다. 석유 가격이 현저하게 오르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을 때 국민 생활과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법에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된 적은 없었습니다. 1997년 석유 가격이 자유화된 이후 정부가 시장 가격을 직접 제한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도는 지난 3월 13일 시작됐습니다. 1차 최고 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었습니다. 이후 국제 석유 제품 가격 상승을 반영해 2차 최고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3차부터 6차까지 이 가격이 계속 동결됐습니다. 정부가 국제 가격 상승분을 모두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는 만큼 국내 가격까지 그대로 올려버리면 서민과 자영업자, 화물차 운전자, 농어민과 중소기업이 충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경유 가격은 생계와 직접 연결됩니다. 화물차, 버스, 택배 차량, 건설 장비, 농기계와 어선까지 경유를 많이 사용합니다. 경유가 오르면 물류비가 오릅니다. 물류비가 오르면 거의 모든 상품 가격이 오릅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가 이런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약 0.6%포인트 낮췄습니다. 실제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였습니다. 관련 대책이 없었다면 3.7% 수준까지 올랐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0.6%포인트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 물가에서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출퇴근 비용부터 달라집니다. 한 달에 휘발유 100리터를 쓰는 운전자는 리터당 200원이 오를 경우 매달 2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경유를 매일 사용하는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은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운송업자가 그 비용을 모두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운임이 오릅니다.
상품 가격도 오릅니다. 소비자가 다시 부담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름값을 직접 낮추는 것이 물가 전체를 낮추는데 빠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논쟁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쟁점, 가격을 억지로 낮추면 그 차액은 누가 부담할까요? 정유사가 국제 가격에 따라 2,100원에 공급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데 정부가 1,934원 이상 받지 못하게 하면 그 차액만큼 정유사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정부는 법에 따라 가격 통제로 발생한 정당한 손실을 사후에 보전해줘야 합니다. 결국 정부 재정이 들어갑니다. 정부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국민 세금입니다. 주유소에서는 기름값을 낮게 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세금으로 차액을 지급합니다. 당장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줄었지만 국가 재정 부담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최근 정부는 정유사 손실 보전 방식을 담은 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손실액은 국제 현물 가격 자체가 아니라 실제 원가를 중심으로 계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정유업계는 국제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가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발생한 원가를 넘어서는 보전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실제 손실인지, 정상적인 이유는 얼마인지, 기회비용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이 기준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지급될 금액이 달라집니다. 가격을 정하는 문제보다 손실을 계산하는 문제가 더 큰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는 소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운전자도 같은 가격으로 기름을 넣습니다. 고소득층 운전자도 같은 가격으로 기름을 넣습니다. 생계형 화물차도 혜택을 받습니다. 대형 고급차도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자동차를 한 대도 갖고 있지 않은 국민도 세금으로 손실 보전에 참여합니다.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큰 가격 지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역진성 문제라고 부릅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보다 소비량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기름값을 똑같이 낮추지 말고 화물차와 택시, 농어민,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낫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계형 운전자에게 육아보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 가구에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말 필요한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선별 지원에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과 사용 목적을 심사해야 합니다. 국제유가가 갑자기 폭등하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최고 가격제는 효과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책의 속도는 빠릅니다. 하지만 정밀함은 떨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논쟁입니다. 세 번째 쟁점, 도매 가격을 통제한다고 소비자 가격이 같은 폭으로 내려가느냐는 문제입니다. 현재 최고 가격제는 정유사 공급 가격을 제한합니다. 주유소 판매 가격은 직접 제한하지 않습니다. 주유소에는 운송비가 들어갑니다. 카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임차료와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지역별 경쟁 상황도 다릅니다. 비싸게 구입했던 기존 재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 가격이 내려가도 주유소 가격은 천천히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일부 주유소가 공급 가격 인하분을 판매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마진을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고 가격제 시행 초기에도 도매 가격 인하에 비해 주유소 판매 가격 하락이 느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6월 19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약 2,009원입니다. 경유도 약 2,004원입니다. 정부가 정한 도매 최고 가격보다 소비자 가격이 더 높습니다. 제도가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고 가격제가 없었다면
더 높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했다는데 왜 주유소에서는 2,000원을 넘게 받느냐? 정유사 가격 인하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전달됐느냐? 이 부분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정유사 공급 가격, 주유소 매입 가격, 소비자 판매 가격, 유통 단계별 마진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재정은 들어가는데 소비자가 받는 혜택은 일부에 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쟁점,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 에너지 절약이 어려워진다는 문제입니다. 가격은 사람의 행동을 바꿉니다.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 불필요한 운전을 줄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연비가 좋은 차량을 선택합니다. 기업도 운송 경로를 조정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격 상승을 막으면 소비를 줄여야 할 신호가 약해집니다. 국제적으로 석유가 부족한데도 국내 소비가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더 많은 원유를 수입해야 합니다. 무역 수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환율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을 억누르면서 소비까지 그대로 유지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손실도 더 크게 늘어납니다. 결국 가격을 낮춘 정책이 석유 소비를 늘리고 재정 부담까지 확대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부는 이번 상황이 평상시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쟁과 지정학적 충격으로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비상 상황입니다. 국민이 생활 방식을 바꿀 시간도 없이 가격이 폭등할 경우 정부가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짧고 강하게 시행하면 비상조치가 됩니다. 끝없이 연장하면 상시 가격 통제가 됩니다. 최고 가격제의 성패는 언제 끝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 쟁점, 바로 출구 전략입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 최고 가격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오랫동안 낮게 묶으면 반영하지 못한 인상 요인이 쌓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막아놓은 가격 차이가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최고 가격제를 갑자기 끝내면 그동안 억눌렸던 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습니다. 휘발유가 하루아침에 수백 원 오를 수도 있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물가 상승률도 다시 크게 뛸 수 있습니다. 택시와 버스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집니다. 화물 운임도 오를 수 있습니다. 식품과 생필품 가격까지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갑자기 끝내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이 가격 통제의 함정입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내는 시점을 잡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원래 6월 19일부터 적용할 7차 최고 가격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움직임과 중동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기존 6차 가격을 당분간 연장했습니다. 현행 최고 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입니다. 정부의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가격을 올리면 민생 부담이 커집니다. 가격을 그대로 두면 정유사 손실과 재정 부담이 늘어납니다. 제도를 끝내면 기름값 급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지하면 시장 왜곡이 장기화됩니다. 어느 쪽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석유 최고 가격제는 성공한 정책일까요? 평가는 두 단계로 나눠야 합니다. 단기 평가에서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 속도를 낮췄습니다. 화물과 운송업계의 충격도 일부 줄였습니다. 민생이 급격하게 흔들리는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비상조치로서는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평가에서는 위험이 커집니다. 정유사 손실 보전 비용이 늘어납니다. 국민 세금 부담도 커집니다. 석유 소비를 줄일 유인이 약해집니다. 고소득층과 대형차 운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주유소 판매 가격까지 정확하게 통제하지 못합니다. 제도를 끝낼 때
가격이 급등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오래 운영할수록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시간을 벌기 위한 한시적인 비상조치에 가깝습니다. 정치권의 논쟁도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고 가격제를 민생방어 정책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 폭등을 국민에게 그대로 떠넘기지 않았다. 물가 상승을 억제했다. 자영업자와 생계형 운전자를 보호했다. 이런 성과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가격 통제의 비용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당장 보이는 가격만 낮췄을 뿐이다. 결국 세금으로 정유사 손실을 메운다. 자동차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 혜택이 집중된다. 시장 가격을 왜곡해 나중에 더 큰 충격을 만든다. 이런 비판입니다. 둘 다 완전히 틀렸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가격을 낮춘 효과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 비용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소비자가 오늘 덜 낸 금액 중 일부를 정부가 나중에 세금으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가격이 낮아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의 재정을 투입했는지,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는지, 정유사에 얼마를 보전했는지, 소비자 가격에 얼마나 전달됐는지, 언제 제도를 끝낼 것인지, 이 5가지입니다. 정부가 성공적인 출구 전략을 만들려면 3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단계적인 정상화입니다. 최고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기보다 국제유가와 국내 물가를 보면서 조금씩 조정해야 합니다. 가격 충격을 여러 달에 나눠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취약계층 직접 지원입니다. 모든 소비자의 가격을 낮추는 방식에서 도움이 꼭 필요한 계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화물차 운전자, 택시와 버스 업계, 농어민,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에게 육아보조금과 교통비 지원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통마진 공개입니다. 정유사 공급 가격이 내려갔는데 주유소 가격은 왜 내려가지 않는지, 지역별 가격 차이는 왜 큰지, 유통 단계마다 얼마의 마진이 붙는지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가격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 투명성입니다. 담합이나 가격 짬짬이가 있다면 강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알뜰 주유소 경쟁도 확대해야 합니다. 비축유 활용과 수입선 다변화도 필요합니다. 석유 소비 자체를 줄이는 정책도 함께 가야 합니다. 대중교통 지원, 화물 운송 효율화, 전기차와 친환경 상용차 보급, 산업에너지 절감, 재생에너지와 원전 활용까지 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가 오를 때마다 국민 세금으로 막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제는 주유소 소비자 가격을 직접 묶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 가격의 상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현재 최고 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입니다. 하지만 주유소 판매 가격은 휘발유와 경유 모두 평균 2,000원을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가 물가 상승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급격한 가격 폭등을 막고 민생 충격을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짜 정책은 아닙니다.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재정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문제도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유인을 약화하고 시장 가격을 왜곡할 위험도 있습니다. 제도를 끝낼 때 기름값이 한꺼번에 오르는 출구 충격도 우려됩니다. 결국 석유 최고 가격제는 정답이라기보다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는 위기를 넘기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응급처치를 계속 치료법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행 여부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는지,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재정 부담은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상화할 것인지입니다. 정부가 국제유가가 안정됐는데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가격을 계속 묶는다면 민생 대책이 아니라 선거를 의식한 가격 통제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제유가가 불안한 상황에서
아무런 보완책 없이 제도를 끝낸다면 서민에게 충격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법은 전면 통제와 전면 해제의 중간입니다. 최고 가격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생계형 운전자와 취약계층에는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은 시장에 맡기되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은 정부가 선별적으로 막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석유 최고 가격제는 서민 물가를 지킨 필요한 정책일까요? 아니면 국민 세금으로 유지하는 시장 왜곡 정책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